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속보로 알려드립니다. 손정민 사건에 관하여 경찰이 방금 내사 종결하였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보이고요. 댓글 중에 여러분이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보니까 머니투데이 등 기존 언론에서 내사 종결하였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이런 그 뉴스를 접하시고 많은 댓글분들이 이제 어떡하나요? 어떻게 이렇게 안타까움을 정말 생생하고도 진실되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이런 것을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그 많은 이야기를 이 짧은 영상에 담을 수가 없고 제 취지는 제 짧은 경험,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제가 이걸 극복했는지를 소개해드리고 이런 방법도 있고 기타 유사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국민 그리고 유족이 위로하고 스스로 위로하고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존재란 인간이란 무엇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 위로받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기대를 안 한다면 사람들이 기대를 안 한다면 실망을 한 정도도 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망이 크고 이렇게 슬플 때는 어떤 분들은 뭐 끙끙 앓고 가슴이 뻥 뚫리고 검게 타버리고 이럴 때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자살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믿었던 기대를 했던 무엇인가 무너졌을 때가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그 배신감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로 매일 보고 싶은 사람을 못 보니까 사람 슬퍼하는 거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족들이 서로 같이 나아가고 함께 나아가고 서로 위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자신의 이약을 취했을 때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아닌 가족이나 친족한테 이런 거를 당하면 사람들이 또 배신을 당하다는 생각에 굉장히 슬퍼해서 어떤 경우에는 사건도 발생하고 어떤 경우에 자살하고 이런 가까운 사람들한테 받는 이런 배신감은 기대가 크기 때문이에요. 기대를 안 하면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대를 안 했다는 경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인류가 다 알고 있는 전쟁을 하는 경우 우리가 다 역사를 배우고 실질적으로 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 세계가 170, 180 이러한 나라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역사를 통해서 무수한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대해서는 우리는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아요. 어떤 기대를 하지 않냐면 최선을 다해서 한 국가와 한 사회와 한 민족과 한 대륙이 싸우는 거다 서로. 이렇게 싸우는 과정에서 한쪽은 지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고 모든 걸 빼앗기는 거고 이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쟁을 할 때는 여기엔 이념도 없고 정의도 없고 오직 그냥 집단적인 싸움뿐이에요. 인간의 본성이라든가 인간의 성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동물로서 짐승으로서 어떤 인간 이하의 존재로서 우리는 부딪히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결과론적으로는 연합군이 이기고 뭐 영국이나 미국이 이기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부딪힐 당시에 처음 싸움이 발발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그 나름대로 서로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국민들의 단합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그쪽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옳아 보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정의스러워 보이고 따라서 전쟁이라는 거를 우리는 그 참혹한 결과를 갖고 오는 전쟁이라는 것도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즉 쉽게 말해서 어쩔 수 없다. 저쪽도 저쪽 우리 입장 이렇게 생각을 하지 저쪽 편이 저쪽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우리의 입장을 따라줄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맞지 않아? 이렇게 당연히 너희가 우리 말을 따르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도 그 사람들이 다른 방향으로 나가도 우리는 배신감을 느끼거나 큰 실망하기보다는 싸움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사건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기대를 한다는 이야기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계신데 이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삼권 분립이 뭡니까?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잖아요.
입법부는 그냥 국회의원들이 수가 많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도 뭐 연역이 있고 이론이 있고 깊은 논의가 있지만 일단 수가 많으면 180석을 얻었다. 그러면 입법할 수 있는 겁니다. 상당 부분은 다 합헌이 되고 위헌으로 판결되는 법률은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수를 많이 얻으면 그걸로 입법부는 구성이 돼서 입법 활동을 하는 거고, 행정부는 뭡니까?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아닌 대통령으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로서 행정부를 법령에 의해서 법률과 그 이하의 수많은 하위 규정들에 의해서 우리는 행정 공무원들을 지배해서 그 세금을 쓰고, 가장 중요한 게 세금으로 다 모든 게 운영되는 거죠. 돈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습니다. 조직은, 사람도. 따라서 행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법부라는 게 굉장히 특수해요. 사법부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영국 그 마그나 카르타라고 그래가지고 인류의 어떤 깊은 뿌리가 된,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의 뿌리가 된 이 천년도경, 정확한 이제 그 시기야 뭐 제가 기억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마그나 카르타라고 해서 그 영국 왕이 국민들과 귀족들한테, 정확히 얘기하면 국민을 대표한 귀족들한테 양보를 해서 서로 민주주의가 싹이 텄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고, 많은 주 대법원 그리고 연방 대법원 판사들이 모였을 때 회의를 하거나 토론할 때 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미국 독립의 뿌리가 되고 여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중요한 그 정신적 지주가 됐던 거거든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그나 카르타 같은 것도 우리가 이거 바라볼 때 이 많은 그 당시에는 사법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부와 행정부는 뿌리가 오래됐는데, 이 사법부라는 것은 생긴 지가 오래되지 않습니다. 근대에 와서 영국에서도 사법부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은 영국은 법을 발달하고 이렇게, 그거 맞는 말입니다. 다만 그게 왕 아래, 킹스 코트라고 해서 왕 아래 법원, 그래서 행정부에 속하는, 지금도 영국은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영국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는 없는데, 따라서 미국에 와서 인류 최초로 상권 분립이라는 게 탄생해서 사법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법부의 등장의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부라는 것은 법을 만들잖아요. 법률을 만들고, 그래서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집단, 택시기사분들의 집단적으로, 아니면은 새로 등장하는 모빌리티 관련 스타트업 분들, 이러한 국민들도 이제 거기 제3자적 이해관계로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크게. 그래서 그걸 전문가를 부르고, 통계가 있으면 이용하고, 사회과학 아니면 기존과학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입법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입법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죠. 우리나라는 그냥 누가 지시하면 따라갑니다. 따라하면 우리나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입법부자가 활동해서 법률을 만드는 것은 크게 봐서 법률을 만드는 겁니다. 국민을 한 2, 3 이렇게 큰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집단적인 이런 입장에서 법률을 만드는 거고, 행정부는 그걸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개별 사건, 한 사람마다 개별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교통사고, 폭행사건, 살인사건, 아니면 사기,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개별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인간은 우리가 예전에 갖지 못했던, 근대에 와서 미국 헌법이 탄생하자 그 이후로 발생했던 사법부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의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입법자들의 정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수가 많은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해서 법을 하면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도 없고요. 행정부는 그 법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행정부랑 국민이 분쟁이 발생하고, 이렇게 법에 모호성 있는 애매한 그런 표현과 규정으로 국민이 다툼이 생기거나 서로, 아니면 공권력, 정부와 다툼이 생겼을 때 개별 사건이 탄생하면 사법부가 해결하게 되는데, 이럴 때 사법부 해결 방식은 입법부랑 행정부랑 해결 방식이 다릅니다. 사법부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하나의 사건이지만 엄청난 많은 논의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사기 사건 하나, 아니 살인 사건 하나, 아니면은 뭐 그 부동산 관련돼 가지고 행정부랑 싸울 때, 우리는 개별 사건이지만 엄청난 그 법률을 만들어내는 입법부의 그러한 큰 역할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어마어마한
주장과 우리의 자료들이 쌓이게 되는 게 하나의 사건에서 그런 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같은 사건도 그 수십만 장이거든요. 그 자료가. 그 마찬가지로 애플과 삼성 사건이라든가 미국 연방 그 법무부랑 화웨이 사건도 자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개별 사건들이죠. 그런데 이런 개별 사건의 의미가 우리는 이제 알다시피 개별 사건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이 돼요. 그 정의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다 따지면서 모든 가용한 그런 이론과 그 기존 이론과 우리 사실에 관한 그 룰적 아니면 사실적 이게 결합이 돼서 우리는 정의를 이렇게 실현해왔기 때문에 그 결과 예를 들어서 그 수많은 새로운 인권과 새로운 법률과 모든 게 탄생하게 되는 것도 이런 개별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개별 사건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죠. 사법부의 역할이 단순하게 그냥 개별 사건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행정부랑 입법부가 하지 못했던 다른 방향으로 전혀 인류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걸 떠나서 그 해결 방식이 인간의 정의감을 가장 적절하게 동원하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뭐 300명이 모여서 얘기할 때는 정의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증인이 있고 목격자가 있고 이런 흉기가 있고 아니면 마약이 발견되고 예를 들어서 이 마약을 누가 발견했는지 경찰 누가 이것을 보관했는지 아니면은 증인을 믿을 수 있는지 이 무수한 입법부랑 행정부에서 기존에 다뤘던 입법사건, 행정사건이나 다른 사법부만의 개별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그 특징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를 통해서 정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건데 이 손정민 사건에서도 이제 개별 사건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논의가 다 제가 방금 말한 사법부의 특징, 사법부에서 다루는 사건의 특징, 개별 사건의 특징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우리는 기대를 하게 돼요. 입법부나 행정부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행정부는 공무원들이 철저하게 알아서 자기는 내부 규율로 돌아가는 거고 잘못하면은 이제 우리는 표를 안 줘서 이제 정권을 바꾸면 되는 거고 입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해서 수많은 회의와 위원회와 수많은 과학과 기존의 역사와 자기네들의 내부적인 그 고민을 통해서 해결하는 건데 개별 사건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이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해서 진실이 드러나고 우리가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면서 우리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이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따라서 거짓말로 누가 나한테 소송을 걸어왔어요. 네가 이렇게 해서 도장을 찍었으니까 우리한테 뭐 10억을 달라. 건물 하나를 내놔라. 그 도장이 제가 찍은 게 아닌데 알고 보니까 제 밑에 있던 애들이 찍은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치열하게 다투는 겁니다. 치열하게 다투는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찍은 거 아니다. 나 몰래 누가 찍은 거다. 상대방은 무슨 소리냐? 네 도장 아니냐 이거. 10억 내놔라. 건물 가압류하고. 솔직히 미치는 거죠. 이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변호사들이 내 펜을 들고 있는 줄 알았는데 선임료를 한 4천만 5천만 원 받고서 알고 보니까 저쪽 펜이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변호사가.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4천만 원 받을 때는 변호사가 한 4명이 동원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명만 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한 명이 왜 그럼 내 사건을 다루나 보니까 상대방 변호사랑 연락하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 변호사들은 또 검사랑 이 사건도 형사사건화 돼가지고 검사랑 연락을 하고 판사들은 신경 안 쓰고 한 예를 들었지만 이런 거는 모든 국민이 이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형식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패하고 썩은 이걸 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변호사도 안 믿고 검사, 판사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손정민 사건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52만 명 청와대 탄원을 하고 수만 명이 나 이제 문재인을 찍었는데 좌우파 이야기 아닙니다. 문재인을 찍었는데 이제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하고 초등학생 5학년 나와서 눈물 흘리면서 구구절절하게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이거 잘못된 것 같다라고 그냥 조금도 허언이 없는 정말로 진짜만 모여있는 그런 마음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답변도 없고 선택적으로만 모든 게 이루어지고 경찰에서는 아무런 증거를 착실하게 모으면 이해가 되는데 증거 자체를 모으지 않고 모든 목격자 증언이 다 가짜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초로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인 줄 알았던 가와 나는 사실은 가짜고 공범이다. 제가 최초로 말씀을 드렸고요. 전민이 언덕에서 굴렀어요. 제가 끌어올렸어요. 이거를 이슈화 시켜가지고 지금 5만 6천 명 정도 조회를 했는데 최초로 올린 게 접니다. 이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고요. 모든 국민이 지금 위대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깨달음 얻으시는 거예요. 얻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건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헌법도 바꾸고 국가를 바꿀 수 있는 정권을 바꾸고 헌법도 바꿀 수 있고 모든 주권자인 국민이 이렇게 많이 진심이 모였는데 설마 경찰이 다른 정권이나 뭐 검찰이나 법무부 차원이라든가 무슨 뭐 국무회의 차원도 아닌 대통령 차원도 아닌 경찰이 설마 무시할까 했는데 내사 종결을 딱 하는 겁니다. 대통령은 52만 요청에 답을 하지 않고 그 밖에 모든 180석 국회의원들 침묵. 김어준, 유시민 침묵. 그 김어준이 무슨 좌우파 이야기 아니고요. 김어준이 무슨 이야기 하나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마마스와 그 이스라엘 싸우는데 많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나 보니까 하마마스가 되게 억울하다. 이스라엘이 폭격을 막 하고 일방적으로 막 그 최첨단 무기로 전투기로 때리고 하마마스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되게 많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폭격하는 나라는 없다. 이 얘기를 하고 하면서 뭐 여러 사람만 설득을 하는 거예요. 패널들한테. 그리고 안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김어준이. 뭐냐면 그 평온했던 이스라엘 시민들의 생명권이라든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엄청난 아시죠? RPG라고 해가지고 그런 그 이제 개량된 그런 미사일 등으로 이스라엘 도시들을 미사일을 씁니다. 멀쩡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반격을 한 결과였거든요. 이 얘기는 다 뺍니다. 그리고는 하마마스라든가 뭐 이렇게 되게 억울하다.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이야기 많이 하면서 이 얘기가 얼마나 터무니없고 균형을 잃고 무지와 사이비와 이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손정민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유튜버들 얘기만 합니다. 돈벌이 목적 때문에 우리가 다 잘못된 거다. 그리고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손정민 사건 이야기 안 하는 그 부분이 너무 싫었던 거예요. 이런 좌파 유시민이든 뭐 진중권이든 김어준이든 우파도 마찬가지고요. 좌우파 이야기를 따라서 국민들이 유튜브만을 믿을 수밖에 없고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희망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류가 처음 겪는 현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희망을 갖고서 경찰이 조금 이걸 반영할 줄 알았는데 유족이 고발까지 하였음에도 내사 종결. 처음부터 이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시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게 입법부 행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이 개별 사건인데 이런 개별 사건 법원에서는 이걸 민사, 형사, 행정, 헌법 여러 가지 형태로 다루는데 이런 개별 사건들에 대해서는 정의가 실현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국민들 관심이 있고 기대를 하거든요. 이런 기대를 처참하게 무너뜨리면 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 저 엄청나게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상관없어 하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다녀요. 그런 분들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는데 많은 분들은 정말 초등학생이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저도 너무 충격을 받고 이렇게 여기에 진심을 갖고 다루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여기에 열광을 합니다. 진심으로 지식을 바라고 진정한 그 이론도 바라고 그 다음에 사실을 바라고 수많은 의혹을 갖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제가 놀랬던 거는 정말로 진심으로 이걸 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모이면 정의가 실현되겠지. 이 정도까지 국민이 헌법도 바꿀 수 있는데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고려하겠지 했던 겁니다. 기대를 했던 거예요. 다른 사건이랑 틀리게. 개별 사건이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대를 했는데 이 기대가 무너져서 수많은 지금 댓글이 달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울고 슬퍼하고 어떤 분은 말도 안 나오고 가슴이 뻥 뚫리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잡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미국법 최고다 이 말을 뭐 어떤 분은 웃고 계실 텐데 제가 자화자찬하는 거고, 제가 많은 경험을 하고 미국 그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랑도 싸우고 뭐 우리나라에서 대기업과 싸우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뭐 로펌이나 김현장이라든가 최고 로펌 변호사들이랑 싸우고, 제가 아까 우리나라 법은 웃겨서 내가 말 안 하겠다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잘 몰라요, 판사들은.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하나의 예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예만. 많은 국민들이 뭐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서류를 꾸미고, 경찰차 안에서도 서류를 꾸미고 사인해라, 여기 잠깐 써라, 이런 거 많이 겪습니다. 현장에서도 이거 사인하세요, 쓰세요. 경찰차 안에서도 사인해서 쓰세요. 참고인이십니다. 임의 동행이십니다. 또 파출소 가고 또 경찰서로 가고 계속 쓰게 합니다. 뭘 말도 하게 하고, 어떤 경우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이게 우리는 정상회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뭐죠? 이 제도와 이 이론의 뿌리는 이 진술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거든요. 이거는 경찰과 마주친 처음부터 일체 말도 안 하고 사인도 안 하고 사진도 안 찍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헌법에 진술거부권이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그냥 사이비, 그냥 모든 게 외국 제도로 들어와 있는데 그냥 우리나라 마음대로 사이비 돌리는 거예요. 사인하세요, 이렇게 했죠, 쓰세요, 여기 이렇게 기술하세요. 그 국민들은 모르고 씁니다. 진실은 뭐라고요? 모든 걸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경찰이 이거 악용하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들한테 물으면 변호사들이 답을 해야 되잖아요. 몰라요. 미국 법을 안 배웠으니까. 그리고 엉뚱한 이야기만 갖고 와서 서로 이거 아닌가? 이거 아닌가? 경찰이 하라고 하면 써야 되지 않나? 진술 거부권이라고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하면서 불리한 진술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부 왜곡 제도를 그냥 있는 그대로만 가져와도 되는데 전부 왜곡하고 엉뚱하게 쓰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유는 이러한 예가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예로 헌법재판소 그 재판관, 가장 똑똑하신 분들인데 두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허위사실도 일단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라고 명시적으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이것도 변호사들도 딱 나눕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허위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표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뭐죠? 홈즈 그 판사가 어떤 말을 했죠? 극장에서 사람들 많을 때 불이야 라고 얘기하면 거짓말로, 이거는 표현의 자유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난리가 났는데, 예, 허위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좌파 우파 나누는 게 싫은데, 좌파 판사들은 허위의 사실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그냥 무지한 거예요. 그냥 외국 지식, 외국 그 뿌리, 우리가 갖고 온 그 뿌리는 관심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만들자, 내가 권위자다, 우리가 그냥 이게 지식이겠지, 너희가 어쩔 건데, 이렇게 만들어 찍어 누르는 겁니다. 무식하게. 따라서 이거 깨달으신 변호사분들 되게 많아요. 많이 있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었구나. 그래서 손정민 아버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현실을 알게 됐다라고 블로그에 쓰셨습니다. 제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나라 현실이 이렇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구나. 우리 중진국에서 지금 뒤로 가고 있구나. 왜 우리가 항상 정권을 바꾸자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저는 좌파 우파 상관없이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된다. 그게 심각하면 정권을 바꾸든 뭐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바꿔야 돼요. 우파든 좌파든 잘못된 건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세장을 부셔버리고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뇌사종교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모순과 거짓말과 숨김과 은폐와 모든 목격자들 전부 의심스럽고 CCTV가 드러나도 뇌사종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잠도 못 자고 일주일 동안 끙끙 앓은 적이 되게 많았어요. 믿었던 판사가 배신하고, 믿었던 이심이 배신하고, 믿었는데 판결문에는 엉뚱한 걸 쓰고,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EU 판례, 그 다음에 미국 판례를 정식으로 제가 번역을 해서 공증을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해도 엉뚱한 이야기라고, 그냥 무식하게.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근데 그 다음부터 제가 철학을 읽고 법 인공지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과학을 읽고 아, 우리나라라는 게 잘못된 게 많구나. 그래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선진적 앞으로 나아간 선진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500개씩 인용한 논문을 쭉 쓰면서 참고 문헌을 쓰면서 이렇게 논문 하나를 완성하는구나. 선진적인 걸 바라보면서 제가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굉장히 슬프고 충격받고 어떤 분은 힘들 때 저도 정말 힘들었던 적이 많거든요. 일주일 동안 끙끙 앓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판사를 믿었는데 정말 정말 최악의 판사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요.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이걸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실 수 있고 영화를 보실 수 있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철학책을 보실 수 있고 철학도 좌파적 철학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서양 그 선진국들이 얘기하는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인용하는 그런 철학책을 원문을 제일 잘 번역한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게 참고가 많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수많은 선진국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책을 일단 보시고 비판하시더라도 일단 그거 먼저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그런 다음에 마음을 추스리셔서 시간이 지나시면 마음을 추스리신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진심이 모이면 우리 국민들은 헌법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헌법도 바꿀 수가 있어서 이런 경찰 뭐 20만 명, 30만 명 전부 쓸어버릴 수가 있어요. 법률 자체를 바꿀 수가 있고 국회의원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 30대 남성분들이 혁명을 일으켰고 여기에 따라 180석이 지금 안전부대 못하고 있죠. 저는 좌파 우파 이런 고정된 거 싫어하고 우파를 비판합니다. 저는 우파를 굉장히 많이 비판할 거고요. 뭐 가로세로 연구소라든가 박정희라든가 이런 거 저는 박근혜 전부 비판합니다. 잘못된 건 고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죠. 저는 사안별로 쟁점별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일단 마음을 추스리시고 위로를 받으신 다음에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가시는 걸 저는 이렇게 극복한 적이 많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